로마 시내가 새로운 황제의 즉위로 술렁이는 동안 아우구스투스 때 비로소 평정되었던 판노니아에 주둔하고 있던 제8, 제9, 제15군단 세 군단에서 반란의 불길이 치솟았다. 반란의 주동자는 페르케니우스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본래 연극 무대에서 관객의 박수를 유도하던 선동가 출신으로 군대에 입대한 뒤에도 특유의 화술로 병사들을 자극했다. 그는 상관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지금처럼 황제가 바뀌는 혼란기야말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유일한 기회다 라며 병사들을 선동했다. 페르케니우스는 병사들의 비참한 현실을 건드렸다. 우리는 무려 30년, 40년 동안 군복무를 하며 늙어가고 있다. 제대를 해도 쓸모없는 읍지대 땅을 퇴직금 대신 받으며 하루 시바스의 급료로 어떻게 버티는가? 그는 복무 기간을 16년으로 단축하고 하루 급료를 1데나리우스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병사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여주며 열광했다. 지휘관 유니우스 블라이수스는 차라리 나를 죽여라며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그의 아들을 사절로 보내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타협했다. 사절이 떠나자 군영에는 일시적인 정적이 감돌았으나 이는 더 큰 폭풍을 앞둔 고요였다. 블라이수스의 아들이 로마로 떠났음에도 군영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나우포르투스에서 공사 중이던 파견대원들이 합류하며 주변 마을을 약탈하고 백인대장들을 구타했다. 특히 매질이 가혹했던 백인대장 루킬리우스는 병사들에게 살해당했다. 그는 매가 부러지면 하나 더라고 외치던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반란의 불길은 통제불능이 되었다. 페르케니우스와 비블리우스 같은 선동가들의 목소리가 곧 법이 되었다. 병사들은 감옥을 부수고 범죄자들과 탈영병들을 풀어주었으며 군영의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비블리우스는 블라이수스가 자신의 형제를 죽였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지휘관을 살해하려 했다. 이것은 결국 거짓임이 밝혀졌으나 병사들의 광기는 가라앉지 않았고 블라이수스는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였다. 로마에서 이 소식을 접한 티베리우스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 드루수스에게 근위대에 정예병을 붙여 판노니아로 급파했다. 드루수스에게는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전권이 부여되었고 근위대장 세이아누스의 아들이 동행했다. 드루수스가 도착하자 병사들은 지저분한 복색과 오만한 표정으로 그를 애워쌌다. 드루수스가 말을 하려 하면 소란을 피우고 그가 침묵하며 노려보면 다시 조용해지는 기괴한 심리전이 이어졌다. 드루수스는 황제의 서신을 낭독했으나 병사들은 당장 확답을 달라며 반발했다. 병사들은 동행한 귀족들과 장교들을 위협하며 돌을 던졌고 밤이 깊어지면서 긴장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드루수스와 그 일행이 병사들의 위협 속에 목숨이 위태롭던 그날 밤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맑은 밤하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달이 빛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천문 지식이 없던 병사들은 이를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신의 예조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달이 어두워지는 것을 자신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징조로 여겼고 달이 다시 밝아지기를 바라며 녹그릇을 두드리고 나팔을 불어 대소동을 일으켰다. 구름이 몰려와 달을 완전히 가려버리자 병사들은 절망에 빠졌다. 신들께서 우리의 반역에 분노하시어 빛을 거두셨다는 공포가 군영을 휩쓸었다. 드루수스는 이 심리적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첩자들을 병사들 사이에 심어서 언제까지 이런 공포 속에 살 것인가? 황제의 아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며 여론을 돌려놓기 시작했다. 날이 밝자 드루수스는 다시 연단에 올랐다. 어제의 위태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신의 가호를 받는 통치자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의 폭력을 꾸짖으면서도 만약 그들이 주동자를 넘기고 투항한다면 자비를 베풀겠다고 제안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더 이상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전우들이 이제는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드루수스는 병사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사절을
다시 로마로 보내는 척하면서 뒤로는 반란의 주동자들을 숙청할 계획을 세웠다. 드루수스는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반란을 선동했던 페르케니우스와 비블리우스를 자신의 천막으로 불러들여 즉시 처형했다. 이어 반란에 앞장섰던 핵심 인물들을 하나둘씩 잡아들여 처단했다. 일부는 도망치려 했으나 병사들이 직접 그들을 잡아 사령관에게 바쳤다. 군영의 질서는 이제 권리가 아닌 공포에 의해 재확립되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해 더욱 가혹하게 반란의 주동자들을 고발했다. 드루수스는 반란군이 세웠던 제단과 상징물들을 파괴하고 다시 로마 군단의 군기를 높이 세웠다. 판노니아의 새 군단은 다시 충성서약을 했다. 드루수스는 사태가 완전히 진정된 것을 확인한 뒤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급료 인상이나 복무 단축의 확답도 주지 않았으나 병사들은 이제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신의 징벌과 황제의 칼날을 동시에 본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복종뿐이었다. 로마로 돌아온 드루수스는 승전보를 전했다. 티베리우스는 겉으로는 아들의 공적을 치하했으나 속으로는 군대가 보여준 폭발적인 힘에 여전히 불안감을 느꼈다. 원로원은 드루수스에게 각종 영예를 안겨주며 아첨을 떨었으나 이는 동시에 또 다른 전선인 게르마니아 군단의 반란 소식이 전령을 통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평화였다. 판노니아의 불길이 드루수스에 의해 잠잠해질 무렵 게르마니아 전선 쪽에서 훨씬 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하게르마니아 군단에 소속된 4개 군단 제1, 제5, 제20, 제21군단이 동시에 봉기한 것이다. 이들은 판노니아 병사들보다 숫자도 많았고 자신들이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 차 있었다. 이들은 아우구스투스는 죽었고 이제 권력은 우리 손에 있다. 로마의 운명은 우리 군단의 칼날에 달렸다고 외치며 장교들을 공격했다. 특히 하게르마니아 군단의 지휘관 아울루스 카이키나는 몰려오는 병사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다. 반란군들의 증오는 백인 대장들로 향하였다. 그들은 평소 자신들을 가혹하게 다루었던 백인 대장들을 한 명씩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병사들은 군단당 60명씩 배정된 백인 대장들을 그 숫자대로 맞추어 채찍질한 뒤 반은 죽은 상태의 그들을 성벽 밖으로 던지거나 라인강에 쳐넣었다. 질서는 완전히 사라졌고 병사들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초소를 배치하고 순번을 정했다. 타키투스는 이 장면을 묘사하며 그들은 마치 한 사람의 지휘를 받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폭동을 일으켰으며 이는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고 조직적인지를 보여주었다고 기록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게르마니쿠스는 속주새 징수를 위해 갈리아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즉시 라인강 군영으로 달려갔다. 게르마니쿠스는 티베리우스의 조카이자 양자였으나 민중들 사이에서는 티베리우스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가 과거에 그의 친부 드루수스처럼 공화정을 복구해주기를 열망했다. 하지만 게르마니쿠스 본인은 티베리우스에게 지극히 충성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인기가 티베리우스에게 독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군단의 붕괴를 막기 위해 위험한 반란군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게르마니쿠스가 군영에 도착하자 병사들은 그를 열광적으로 맞이했다. 그러나 그 환호 속에는 뒤틀린 욕망이 섞여 있었다. 병사들은 그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들의 빠진 치아와 구분 등을 만지게 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우리는 늙고 가난하고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게르마니쿠스가 연단에 올라 아우구스투스의 영광과 티베리우스의 승리를 찬양하려 하자 병사들은 옷을 벗어 던지며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채찍 자국과 흉터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게르마니쿠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황제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충성을 맹세하려 했다. 이는 티베리우스에 대한 적나라한 반역이자 게르마니쿠스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자신을 황제로 추대하려는 군중으로부터 함성이 터져나오자 게르마니쿠스는 경악하며 연단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그런 반역을 저지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외치며 허리춤에 칼을 뽑아 자신의 가슴을 찌르려 했다. 주변의 측근들이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막아 세웠다. 그러자 군중 속의 일부 파렴치한 병사들은 어서 찔러보라며 조롱하거나 심지어 다른 칼을 건네주며 이 칼이 더 잘 듣습니다 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이 광기 어린 상황 속에서 게르마니쿠스는 자신의 결백과 충성심을 증명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고 결국 측근들에 의해 강제로 자신의 천막으로 옮겨졌다. 게르마니쿠스는 병사들의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 극단적인 기만책을 쓰기로 했다.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온 것처럼 위조된 서신을 작성했다. 그 서신에는 복무 기간을 20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고 전역자들에게는 약속된 하사금을 즉시 지급하며 그 액수를 2배로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담겨 있었다. 병사들은 이 거짓 약속에 환호했으나 하사금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게르마니쿠스는 자신의 비상금과 측근들의 돈을 긁어 모아 겨우 그들의 입을 막아야 했다. 제1군단과 제20군단은 하사금을 챙겨 물러났으나 이는 평화가 아니라 돈으로 산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했다. 하게르마니아의 소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상게르마니아에 주둔하던 군단들 제2, 제13, 제14, 제16군단에서도 동요가 일어났다. 게르마니쿠스는 그곳으로 달려가 충성 서약을 받아냈으나 병사들의 눈빛은 여전히 불신으로 가득했다. 특히 하사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과 지연은 병사들의 분노를 다시 짚었다. 이때 로마 원로원에서 파견한 사절단이 군영에 도착했다. 병사들은 사절들이 자신들에게 약속된 혜택을 취소하러 온 것이라고 오해했다. 특히 제1군단병들은 한밤중에 사절단의 숙소를 습격하여 그들을 끌어내고 모욕했다. 그들은 사절단의 수장인 무나티우스 플랑쿠스를 살해하려 했고 플랑쿠스는 제1군단의 독수리 군기를 붙잡고 그 신성불가침의 권리의 의지에 겨우 목숨을 구걸했다. 게르마니쿠스는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사절들을 구조했으나 이제 병사들은 황제의 아들이나 원로원의 권위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자 측근들은 게르마니쿠스에게 만삭의 아내 아그리피나와 훗날 칼리굴라가 되는 어린 아들 가이우스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라고 권했다. 게르마니쿠스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떠나보냈다. 황실의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병사들의 위협을 피해 군영을 떠나는 비참한 모습은 오히려 반역에 미쳐있던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게르마니쿠스의 가족이 자신들 때문에 도망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는 자책이 군영 전체에 퍼져나갔다. 병사들이 후회하며 아그리피나를 다시 돌려달라고 간청하자 게르마니쿠스는 다시 연단에 올라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내 가족은 너희들의 칼날 아래보다 동맹부족인 트레베리인들의 신의 아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며 병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는 병사들을 전우가 아닌 민중, 즉 퀴리테스라고 부르며 그들이 저지른 백인대장의 살해와 사절 모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죽기를 바랐던 자들이여 어서 내 가슴을 찔러 당신들의 반역을 완성하라고 외치며 병사들의 죄책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연설에 감화된 병사들은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했다. 그들은 게르마니쿠스가 시키기도 전에 스스로 반란의 주동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각 군단은 연단을 세우고 칼을 뽑아든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동자들을 한 명씩 끌어내었다. 군중이 죄가 있다고 외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이 집행되었다. 병사들은 동료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고 군영은 순식간에 동료의 피로 물들었다. 게르마니쿠스는 이 잔혹한 광경을 말리지 않았다. 그는 이 피해 의식만이 군단의 기강을 바로잡을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다. 하류게르마니아의 다른 주둔지인 베테라 군영의 제5, 제21군단은 여전히 반란의 기세를 꺾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주동자 숙청 소식을 듣고도 더욱 완강히 저항했다.
게르마니쿠스는 함대를 준비하며 무력 진압을 계획했고 지휘관 카이키나에게 편지를 보내 스스로 정화되지 않는다면 내일 군대를 이끌고 가서 무차별적인 도륙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게르마니아에서 날아온 승전보는 티베리우스에게 기쁨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반란이 진압된 것은 다행이었으나 게르마니쿠스가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군사적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은 그에게 큰 위협이었다. 티베리우스는 원로원에서 게르마니쿠스의 공적을 장황하게 칭송했으나 그 어조는 너무나 과장되어 있어 오히려 진심이 결여된 것처럼 보였다. 반면 자신의 친아들 드루수스가 판노니아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면서도 훨씬 더 진실하고 깊은 신뢰를 보였다. 또한 티베리우스는 게르마니쿠스가 병사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인 복무 단축, 하사금 지급 등 모든 특혜를 판노니아 군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군대의 지지 세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